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석 시작하면서 제가 왜 항상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요, 그냥 어떤 법안이 통과됐다, 기술이 업데이트됐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정학, 금융,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철학까지 전부 얽혀있는 거대한 권력 전환 게임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인 뉴스만 쫓아서는 이 게임의 진짜 규칙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려드리는 이 큰 그림을 하나라도 놓치시면 오늘 이 분석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거고 결국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거대한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어제 2026년 1월 29일이었죠. 워싱턴 DC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간의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규제안 하나가 나온 수준이 아니고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고속도로에 차선을 긋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대 11. 네, 이게 바로 역사를 가른 투표 결과입니다. 2026년 1월 29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바로 이 단 한 표 차이로 디지털 자산의 운명을 좌우할 법안이 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말 단 한 표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버린 거죠. 이 12대 11이라는 투표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바로 디지털 상품 중개인 법안, 우리가 DCI 법안이라고 부르는 것의 위원회 통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자체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이 상원위원회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안개 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처음으로 제시된 겁니다. 이 DCI 법안이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디지털 자산 앞에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길, 그러니까 두 개의 레일을 깔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디지털 상품이라는 레일이 있어요. 이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를 받게 되고요. 기술적인 쓸모, 즉 유틸리티와 탈중앙화를 증명해야만 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DCI 법안이 새로 열어준 길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기존에 있던 증권이라는 레일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아주 엄격한 규제 아래 투자 계약으로 분류되는 사실상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길이죠. 이제 파이네트워크의 운명은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쪽 레일에 올라타느냐에 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걸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법적 기준이 대체 뭘까요? 바로 이 개념입니다. 공동통제, 영어로는 common control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주체, 예를 들어 파이의 코어팀 같은 창립그룹이 네트워크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SEC는 이걸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통제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DCI 법안 통과는 분명히 시장에 좋은 신호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은 갑자기 폭락했을까요? 비트코인은 85,000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고 시장은 완전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는요,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이 그리고 있는 또 다른 미래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시죠.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같은 위험자산 가격은 떨어졌는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온스당 5,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건 기관들의 돈이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현상처럼 보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월스트리트가 지금의 공개된 블록체인 시장과는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이런 복잡한 반응 뒤에는 바로 이 칸톤 네트워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든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블록체인이에요. 그들의 전략은 기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같이 노는 게 아닙니다.
아예 자기들만의 규칙과 보안으로 돌아가는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실물 자산들을 그 안에서만 거래하겠다는 거죠. 기관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자기들만 들어오고 통제할 수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만든다. 둘째, 국채나 펀드, 부동산 같은 진짜 알짜배기 실물 자산들을 이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한다. 셋째, 이렇게 되면 기관들의 거대한 자본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폐쇄형 네트워크로만 쏠리겠죠. 자연스럽게 유동성의 파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공개된 블록체인을 공격하겠다기보다는 기관 금융의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들만의 생태계를 따로 만들겠다는 전략적 선택인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미래 비전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칸토 네트워크는 소수의 검증된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아주 안정적이고 폐쇄적인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려고 하고요.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KYC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탈중앙화된 공공 인프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과 철학을 가지고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월스트리트가 이렇게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파이 네트워크 같은 공개형 네트워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파이의 최근 기술 업데이트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법률 환경에 대한 정교한 대응, 말하자면 기술적 체크메이트가 되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이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는 어떻게 자기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 기관 생태계조차 무시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기술과 법률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파이의 전략은 이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업데이트를 하나씩 나열한 게 아니에요. DCI 법안이 제시한 디지털 상품이라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계획입니다. 첫째, V2.3 프로토콜을 통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하던 판단을 코드가 자동으로 집행하게 바꿉니다. 둘째, 로드맵을 레거시, 즉 과거의 유산이라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코어팀이 미래 방향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히 하죠. 셋째, 노드 선정도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화벽을 제거하면서 중앙 통제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고 완전한 공공 유틸리티로 전환하는 겁니다. 각 단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V23은 프로토콜은요, KYC 검증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같은 핵심 기능들을 코어팀의 중앙 서버에서 블록체인 위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코드로 자동 실행되게 되죠. 이게 바로 공동통제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없애는 핵심 작업입니다. 로드맵을 레거시라고 이름 붙인 건 우리는 이제 운전대에서 손을 뗐습니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직 남은 과제, 파이OS 라이센스를 MIT 라이센스처럼 완전한 오픈소스로 바꾸는 건 생태계에 대한 통제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증명하는 마지막 법적 증거물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뭔가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수비적인 전략처럼 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모든 움직임이 향하는 더 큰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법적, 기술적 조치들은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방어 전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포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 표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 시대의 석유가 달러의 가치를 받쳐주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는 로봇 경제를 움직이는 힘, 바로 연산력이 가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연산력 달러 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경제는요, 거대한 지정학적 협력 구조 위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로봇이라는 몸을 대량으로 만들고 미국이 오픈마인드 같은 AI 소프트웨어 표준, 즉 뇌를 제공한다면 이 둘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고 거래를 중개할 신경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파이 네트워크가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이 역할입니다. 국경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원을 증명하고 가치로 옮기고 연산력을 제공하는 중립적인 공공 인프라 말이죠.
이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꿈꾸는 그림은 바로 로봇 노동 인간 배당 모델의 실현입니다. AI와 로봇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부가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만 쏠리는 게 아니라 KYC로 신원이 증명된 전 세계 수억 명의 인류에게 배당금 형태로 자동으로 분배되는 경제 시스템. 이게 바로 파이 같은 공공 인프라가 필요한 진짜 이유고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인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논의했던 법률, 기술, 그리고 경제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픈 메인넷이라는 마지막 수를 두기 전에 체스판 위에는 과연 어떤 움직임들이 남아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DCI 법안이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데 파이 네트워크가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 무결성은 유동성 기반 랭킹을 쓰는 DX로 증명하고 이 법안의 핵심인 탈중앙화, 즉 공동통제 제거는 V23 프로토콜과 레거시 로드맵 선언으로 대응하죠.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오픈 메인넷 때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충족될 겁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법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기술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오픈 메인넷, 그러니까 방화벽을 제거하는 건 그냥 로드맵에 있는 다음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DCI 법안이 열어준 디지털 상품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고 월스트리트의 폐쇄적인 네트워크와는 차원이 다른 개방형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법적, 전략적 필연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순 없을 겁니다. DCI 법안 통과로 법률의 레일이 깔렸습니다. V23 프로토콜과 탈중앙화 전략을 통해 기술의 엔진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 딱 하나, 방화벽을 제거하고 오픈 메인넷이라는 기차가 역을 출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DCI 법안 통과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디지털 상품으로서 합법적인 공공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길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문은 더 이상 파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기술적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가는 지금 질문은 오직 하나, 언제 그 마지막 스위치를 누를 것이냐 하는 시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